네,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K 디지털 헬스케어와 K 뷰티에 대한 주제로 발표 토론을 연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인바이츠 생태계 신용규 회장님께서 K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신용규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바이츠 생태계 신용규입니다. 이 K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진출 관련돼서 이번에 정부의 초혁신 포럼 그리고 그 안에 K 붐업 프로젝트 중에 K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진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바이츠 생태계가 지난 십수년간 지향하던 그런 방향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참 일을 잘 하는구나, 방향성 잘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환영사에서 구윤철 부총리께서 혁신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인바이츠 생태계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과 인프라, 국내에 갖고 있는 이 자산과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디지털스퀘어 쉽지 않죠, 지금. 그 디지털스퀘어 기업들, 벤처,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저희 인바이츠 생태계가 갖고 있는 자산과 인프라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고민을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발표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바이츠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해외 진출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자산과 인프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세션은 우리나라의 그 중소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해외 진출하면 좋을까, 어떤 분야에서 해외 진출하면 좋을까에 대한 저희들의 간략한 제안과 함께 정부와 함께 어떤 쪽으로 지원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바이츠 생태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6개가 있고요. 이미 코스닥하고 코넥스의 상장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한 3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플랫폼이 대규모 유전체 분석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1만 개놈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이어서 5만 개놈 프로젝트를 또 인바이츠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최근에는 그 한국 유전체 100만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100만 명의 유전체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AI 헬스케어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신속한 AX를 통해 가지고 국내 기업 대비 한 3에서 5년 정도의 초격차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2025년에 세계 최고 헬스케어 테크 기업으로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입니다만 다 아실 거예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2030년에는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구조적 변화는 우리한테는 해외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시사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IT 강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료산업도 강국이라 합니다. 그러면 IT와 의료산업이 융합된 게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그러면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장 점유율 한 30%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국이라는데. 그러면 우리도 한 3천억 불을 여기서 올려야 되는데 왜 못할까요? 우리는 IT 강국이고 의료산업 강국인데 그 두 개가 합쳐진 디지털 헬스케어도 강자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저희가 십수년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있으면서 보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 많습니다. 그리고 인재들도 훌륭하고요. 역량들도 좋습니다. 근데 왜 아닐까? maybe 접근 방식이 틀리지 않았을까?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게 지금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하고 있냐면 일단 국내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해외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데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조차 성공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국내 환경에 구조적 장벽들이 있어요. 규제 장벽. 잘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화된 높은 수가 또는 수익성 있는 고객들이 존재하냐? 그런 시장이 있냐?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앱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인식이 아직 미성숙돼 있고 부분적으로 제한적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성공해서 해외로 나간다. 그 어려운 길을. 해외는 더 어렵습니다. 해외는 국내하고 규제, 보험, 의료제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태계도 다릅니다. 해외 시장의 의료 문화나 데이터 환경이나 부조화 모든 게 다릅니다. 국내 성공도 쉽지 않은데 그걸 돌파해서 해외로 나가도 간단치 않은 게임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단발성이고 소규모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약사항들인데요. 그렇다면은 기존 접근 방식을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한번 해보죠. 한국에서 성공해서 그걸 해외로 이식한다. 인사이드 아웃. 그러면 아웃사이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냐라는 거죠. 그 인바이트 생태계의 전략 방향성과 전략의 체계들은 이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잡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외부 자원 및 파트너십을 활용한 해외 시장 진입 가속화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 의료기관과 기업의 M&A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과 영리병원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그 병원 자체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나 바이오텍 회사들이 기술이나 신약 물질,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M&A를 했습니다만 시장을 사기 위해서 M&A 한 것은 대단히 아직까지 희소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신속한 시장 진입을 이루고 국내에서는 기술 고도화시키고 실증시키고 인재를 키우는 반대 방향으로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저희 인바이트 생태계의 전략 체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장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비자생적 성장, 넌 올가닉입니다. 필요하면 M&A를 하고요. M&A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 만든 시장에 부합하게 우리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을 고도화시켜서 거기다 꽂아버리는 그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형태는 인력과 자본의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 통합형 모델로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핏 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은 한국에서는 코스트 센터입니다. 한국에서 R&D 고도화, 기술 고도화, 세계에서 먹힐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요. 돈은 해외에서 벌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해외 시장을 M&A해서 그 해외 시장이 캡티브 마켓이 됐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 중심이다. 통합 플랫폼 모델이다. 인력과 자본까지 같이 이동을 시킨다. 그 다음에 이원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과 협약을 맺고 제주도를 핵심 전진기지, 공급기지로 잡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인수한 미국의 괌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종합병원을 우리 시장으로, 교두보로 삼는 그런 이원화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비즈니스 형태에서 통합 플랫폼 모델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공개로 갖고 있었던 기술들을 좀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데이터 융합 기반의 AI 헬스케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전체하고 클리니컬 데이터 그리고 라이프로그 데이터까지 모두 융합해서
한 사람의 건강과 질환 상태를 실시간으로 탐색 예측하는 겁니다. 정확도는 83%로 의료진보다 약간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했지만 커버리지가 암 11종 포함해서 35개 만성질환에 대한 탐색 예측치를 갖고 있는 높은 측정도를 갖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병원과 클리닉하고 하나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병원과 통합된 또는 인바이츠 루프가 탑재된 허브 병원과 스포크 클리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AI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24시간 7일 365일 전부 끊임없이 생애주기 형태로 루프 형태로 건강관리를 하고 질환관리를 하는 체계입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바이츠 루프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바이츠 루프는 AI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IRS는 모든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유전체 구조와 건강, 생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개인별로 총 35개 만성질환 발병 위험성을 계산하고 시그니처 타입은 이렇게 개인화된 생체 행동 반응 데이터를 학습해 72가지의 다양한 프로파일로 분류합니다. 이때 AI 에이전트인 SIBC는 이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사용자 개인 맞춤형, 개입 루틴을 자동 설계하고 ICHMS와 아이콜리는 의료기관과 사용자를 지원하는 IT 백본과 앱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고 축적된 이 모든 데이터들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질환관리에 필요한 정밀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갑니다. 이 여성은 평소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ICHMS는 제공된 웨어러블과 생활 패턴 분석을 통하여 이분의 혈압, 수면, 보행량, 스트레스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더하여 이분의 고유한 IRS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분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심혈관과 연계된 위험 신호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SIBC는 개인의 시그니처 타입을 중심으로 선제적 개입을 위해 최적화된 식단, 운동, 수면 루틴을 추천하고 독려하며 모니터링합니다. 이분이 수행하는 루틴들은 하나하나 축적된 데이터 형태로 ICHMS에 입력되어 다시 IRS를 재계산하고 재분류하면서 최적의 실시간 루틴과 개입에 필요한 정밀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갑니다. 이분은 다행히도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심혈관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바이츠 루프는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개개인 고유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질환 위험 탐색과 예측, 개인 맞춤형 건강과 질환 관리를 24시간 365일 순환 루프의 형태로 끊임없이 지원하는 AI 헬스케어 운영체계입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나 퇴원 후 회복할 때도 AI 헬스케어와 병원이 인바이츠 루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것이 전통적 의료와 결합된 AI 헬스케어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바이츠 루프가 탑재된 허브 앤 스포크라 부릅니다. 이분은 최근 수술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통원 치료 기간에는 입원 기간과는 달리 의료진과의 시간적, 공간적 의료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ICHMS는 회복 속도, 통증 변화, 활동량, 그리고 처방된 약의 복용 여부 같은 수능도 정보를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기록합니다. 더하여 이분의 IRS의 기저 위험도와 ICHMS의 최신 회복 데이터를 결합하면 이상 패턴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고 퇴원 후 집에서 효과적인 회복 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SIBC는 이분을 위한 개인 맞춤형 행동 루틴을 추천하고 동시에 회복 방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필요시 의료진에게 전달됩니다. 의료진은 의료 공백 기간 동안의 세부적인 회복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이상 패턴이 발견되면 의료진 상담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인바이츠 루프와 함께하는 퇴원 후 관리를 통해 이분이 재입원할 우려는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은 AI 헬스케어 체계인 인바이츠 루프가 오프라인 병원과 연계되어 마치 하나처럼 운영되는 모델입니다. 병원이 허브가 되어 정밀 의료를 수행하고 지역 클리닉과 커뮤니티, 가정까지 AI와 디지털로 연결되어 인바이츠 루프를 통하여 쉼없는 건강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집이든 병원이든 어디서든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바이츠 루프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4시간 365일 시공간을 뛰어넘는 강력한 사용자 락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AI 기반 초개인화 헬스케어 운영 체계인 인바이츠루프는 26년 초 울산 스마트시티에서 웰니스 분야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제주오만 건강주치의 제도의 온라인 운영 체계로서 지역 기반 건강 관리에 기여하게 됩니다. 웰니스와 메디컬 모두를 아우르는 풀스택 모델은 미국 GRMC에서 공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제도 위에서 본격 운영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인바이츠루프 고도화와 실증, 그리고 미국 GRMC에서의 본격적 도입 운영은 K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건강 파트너, 인바이츠루프. 좀 동영상을 통해서 인바이츠루프 또는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그리고 질환관리가 AI로 어떻게 구동되는지에 대해서 또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국령 관병원에서 5개월간 TFT를 가동을 했어요. 그 TFT를 가동한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미국 병원이기 때문에 이미 원격 진료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격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보험수가에 다 반영이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미국입니다. 기존의 원격 케어가 일회성, 증상 기반 문제 많고요. 단발적 데이터고요. 의료진 부담은 굉장히 크고요. 낮은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 대비해서 저희 인바이츠루프라는 이 원격 케어 시스템은 일단은 기술적 차별성이 AI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든 의료진든 병원 IT 관점에서 편의성과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것들이 시장 적합성이나 제도 정합성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에 들어갔지만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기술력과 역량과 인적 자원들은 아주 뛰어나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단지 어프로치가 다르게 가는 게 맞지 않았었나. 그러면 더욱더 빨리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았나. 우리가 기존에 상식적으로 그럴듯한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관병원의 의료진들하고 IT 담당자, 사업 개발자들하고 5개월간 TFT 활동을 하고 저기에 본격적으로 웰리스뿐만 아니라 메디컬까지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병원의 경영진, 의사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Half a day from Guam. My name is Dr. Edison Manaloto. I'm currently the Chief Medical Officer at the Guam Regional Medical City. When I first heard about the Invites Loop as a clinician, I was very much excited. Since the inception of the Guam Regional Medical City and going on its 10th year, our institution has helped to elevate the care on the island. And I believe that this partnership Invites Loop will be game-changing for the island, and it will definitely help us to address the heart of disease, which is changing behavior and improving the health of our patients one life at a time. Hi, I'm Dr. Beau Willard. I am the CEO of Guam Regional Medical City. I came to Guam after practicing emergency medicine in the US mainland, and healthcare access is consistently one of our biggest challenges on island, as well as throughout the entire region. Invites Loop has the potential to be just transformative. It allows us to meet the needs of our patients and deliver a level of precision care that has never been possible in our community. We see this partnership as a way to reach more patients, bridge the gaps in their care, and improve outcomes that matter to us all. When I learned about the Invites Loop and the technology it brings to healthcare, I saw how valuable it could be for our patients at Guam Regional Medical City. In Guam, we have high rates of diabetes, heart disease, and cancer, and the Invites Loop combines medical data, genomics, and lifestyle information through AI to better guide our physicians and patients toward better outcomes. We're excited to launch the Invites Loop at GRMC, first with our employees in the new year and then with our patients. And after we refine the technology, we feel the Invites Loop is ready for a broader launch in the United States where it can help even more people. 보시다시피 저희가 해외 교두보로 생각하는 괌 병원은 저희가 계약서 체결하고 미국 연방 정부 승인까지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철상 인수가 끝났는데요.
의료진은 의사가 170명, 간호사가 330명 있고요. 진료 과목은 22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종합병원의 진료 과목 다 갖고 있고요. 연관 환자는 약 12만 명 정도입니다. 괌하고 괌에 주둔한 미군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25만 명인데 25만 명의 거의 50%를 커버하고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매출 규모, 이거는 이제 순매출 규모는 7천억보다는 좀 작습니다. 한 3천억 좀 넘는데요. 일단은 뭐 총 매출 규모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그 인발츠루프 도입 타당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FT를 대규모로 저희가 5개월간 돌렸고요. 일단 검증들이 다 끝났고 괌병원의 의료진들로부터도 적극적인 도입에 대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 생태계에 있습니다만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계약 형태로 해서 병원이 인바이츠루프를 돌리게 할 겁니다. 저희가 아니고. 그래야 모든 규제나 문제점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CG 인바이츠가 약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라이센스 아웃, 그게 아마 이것이 아마 KD디지털 스퀘어 해외 진출의 첫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연말 목표로 연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말씀드렸지만 해외는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샀고 국내는 기술 고도화와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실증 플랫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기지가 필요하고요. 그 전진기지는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아울러서 제주대학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종합대학입니다. 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고요. 그래서 AI, 의학, 약학, 간호, 바이오인포메틱스의 융합 전진기지를 제주대학과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이미 체결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괌 이후에도 확장 전략은 일단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건 미국 의료 소외 지역입니다. 하와이도 있고요, 알래스카 있고요, 미네소타 있고요, 알칸사스 있고요, 와이오밍이 있고요, 인디안 보호 지역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들어가는 미국 지역이 뉴욕이나 보스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괌의 지리적 입점을 감안한다면 동남아 확장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전략과 인프라와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국내의 중소 벤처 스타트업들이 동반 해외 진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봤고 크게 4가지 영역에서 같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의료기기하고 스마트 병원 솔루션, 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 임상 처방, 또 하나가 헬스케어 컨텐츠, AI 기반 코칭들, 그 다음에 스마트 약국입니다. 스마트 약국, 이런 4가지 영역에서 저희 인바이트 생태계 자산과 인프라를 초혁신 경제 포럼에 맞는 목적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인종 기반의 데이터 허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I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환경들이 해외에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의료기관 실증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라 해서 어차피 우리 관병원이 스마트 병원을 할 때 국내에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주해서 맡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내에 청구하고 빌링하고 환급받는 구조들, 이런 구조들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이런 노하우들을 좀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재,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 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CRO 센터, 임상시험센터를 관병원에 둬서 피험자들이 있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니 대면 임상이 아니라 비대면 임상,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비대면 의료기구 쪽에 비대면 임상시험센터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 디지털 스퀘어 특화된 스페셜라이즈된 랭귀지 모델, LLM뿐이 아니라 스페셜라이즈된 랭귀지 모델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용규 회장님의 발표였습니다. 기존의 원격 케어의 문제점과 K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고자 하는 길, 또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실리콘투 손인호 부대표님께서 K뷰티의 성장과 실리콘투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인호 부대표님을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리콘투의 손인호 부사장입니다. 아마 그 전 세션에서 전력 반도체 때 실리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 K뷰티에 실리콘2라는 회사가 나와서 저러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리콘2는 화장품 유통 회사가 맞습니다.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2000년도에 설립을 했고 25년 됐죠. 그 처음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파운더께서 실리콘2라는 사명을 지었고 저희들이 반도체 칩 그 유통 시장을 빠져나오고 화장품으로 전환한 게 2012년도였는데 그 이후로는 물론 이제 반도체 유통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회사명도 좀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회사가 뭐 잘 풀리고 있으니까 아마 파운더께서 그래 우리 이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해서 실리콘2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단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다양한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을 직매입해서 재고를 관리하고 또 그 재고 관리를 하면서 해외에 바이어들에게 판매하고 또 B2C, B2B 다양한 풀필멘트 서비스를 크로스보더 트레이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뭐 재고나 그다음에 브랜드 수는 한 600개 정도 되고 해외 바이어 수는 한 4,000개, 5,000개까지 됩니다. 뭐 누적으로 치면 한 7,000개 가까이 되는 이제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한 회사에 대한 정체 실리콘2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K뷰티의 성장과 이제 저희 회사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 규모인데요. 아마 서두에 모두 발언에 우리 부총리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2025년 한국 2위 마감 예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서 만든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프랑스가 이제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아무래도 면세점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프랑스 산 화장품일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쭉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국이 3위였다가 작년 말에 한 진짜 미국과 거의 격차가 없이 클로즈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건 이제 저희 추측인데 아마 2025년 이제 올해 말이죠. 한 2주 남았나요? 시간 굉장히 빨리 가는데 올해 말에는 아마 저희가 2위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기사 봤는데 또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매출 1위, 2위, 3위가 대한민국 인디 브랜드 메디큐브의 제품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기세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수출 품목 순위에서 화장품이 이제 1위가 된 지표고요. 2024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전 세계 이제 소비 국가죠.
제조는 안 하고 엄청나게 소비를 하는 국가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의 점유율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2위가 프랑스고 3위가 캐나다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갑자기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단연 1위, 2위 뭐 이렇게 치고 올라올까. 불과 이 역사가 이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이거 K-뷰티 이거 뭐 일시적인 현상 아니야? 뭐 한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그 난리 치더니 한꺼번에 꺾였잖아.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제2의 붐이 오긴 왔지만 이 제2의 붐조차도 다시 꼬꾸라지지 않을까? 이거 유행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5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 전체의 70%가 중국으로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20% 정도대로 이제 뚝 떨어진 거고요. 그럼 이제 그때와 지금의 화장품 전성기, 그러니까 1의 전성기와 2의 전성기를 굳이 비교하자면 그 당시에는 시장이 중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글로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이 유일한 소비 시장으로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 형국이었어요. 근데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 외 시장, 저희 같은 경우로 실리콘2 같은 경우도 170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급 주도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요.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세대 때는 중국이 주도됐을 때는 그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대한민국 화장품 시장의 공급을 원인 제공을 했죠.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화장품의 공급이 실제로 글로벌 구석구석 여러 나라에 없었던 수요를 창출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 또 그것이 K-뷰티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산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저 생산과 마케팅, 유통 이 세 가지가 화장품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4,400개의 ODM 공장들이 있고요. 마케팅은 28,000개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뭐 실리콘2 사실 유통이 제일 부실한 쪽이긴 해요. 유통은 지금까지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사줬기 때문에 굳이 내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주는데 굳이 내가 인도네시아, 이집트, 쿠웨이트, 미국 가서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유통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이런 생산, 마케팅, 유통이 저희들은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생산 4,450개라는 게 말이 쉽지 그 4,400개 되는 공장들이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안에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들은 항상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다른 경쟁자와 좀 특화되고 다른 제품,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가 28,000개 되는 브랜드가 시중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론 1년에 없어지는 브랜드도 5,000개, 6,000개씩 됩니다. 매년 턴오버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 경쟁 속에서 다양성이 나오는 거고 혁신이 나오고 그런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전부 퍼졌을 때 거기서 돈벌이가 되는 마네타이제이션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 결국은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우리나라는 제품을 한 5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콜마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품 브랜드를 만들어줘요. 물론 그거를 어떻게 내가 글로벌 시장에서 팔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지만 브랜드 자체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엔트리 배리어가 낮습니다. 그만큼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그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3개월 안에 만들어줘요.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근데 이 경쟁력을 결국은 상업적으로 레버리징 하기 위해서는 유통이 필요한데 그 유통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28,000개 되는 브랜드 중에 결국은 슈퍼스타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게 올바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랑 피와 조금 비교를 해보는데 생산은 뼈죠. 왜냐하면 뼈가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심장인 것 같아요. 그 만들어낸 피를 몸속 구석구석에다가 밀어내는 그 힘, 그것이 마케팅이다. 그리고 유통은 결국 혈관이겠죠. 이 몸 안에 혈관 길이가 모세혈관까지 다 계산하면 12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혈관이 온몸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건강하게 지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아까 그런 표현도 하셨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이 세 기능들이 각자 전문화돼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룰 때 이 인디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해서 성공하고 크게 도약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K-뷰티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 K-무비의 등에 업혀가지고 그냥 잠시 이렇게 덕을 보는 그런 섹터가, 그런 영역이 아니라 결국 화장품은 화장품 본연의 경쟁력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경쟁력을 가성비와 속도와 다양성 그리고 기능으로 완벽하게 검증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는 판매 국가가 175개 정도가 있고요. 해외 법인은 14군데, 브랜드는 한 600개 정도 하고 있고 바이어가 한 누적적으로 한 7,000개 정도 있습니다. 브랜드가 6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매출의 70%가 탑 10에서 나와요. 물론 그 탑 10이 매년 바뀌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슈퍼스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많아야지 슈퍼스타가 나옵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일본 선수들 많잖아요. 사사키도 있고 야마모토도 있고 그 다음에 오타니도 있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같은 동양 사람인데 왜 이런 슈퍼스타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올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단이 2,000개가 넘고 저희들은 한 20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타고나면서 어떤 천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환경이 여러 사람들이 피 터지게 경쟁할 때 거기서 슈퍼스타가 나온다. 근데 우리나라가 뷰티가 그렇습니다. 28,000개라는 브랜드들이 매년 5,000개씩 사라지는 이 치열하고 잔인한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결국 그 중에서 APR이든가 조선미녀라든가 아노아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세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새로운 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소비 시장에 K뷰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3.5%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 3.5%라는 그 마켓 쉐어는 우리가 남의 것을 뺏어온 게 아니라 없던 마켓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 외의 시장, 미국 시장은 저희 전체 매출의 한 20% 차지하니까 큰 시장이죠. 하지만은 나머지 80%는 또 미국 외에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짧은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K뷰티는 또 하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런 컨텐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건데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법인 네트워크가 이런 나라들에 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예전에는 수출의 정의가 배에 선적을 하면 그게 수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배에 얻는 순간이 그게 출발점이에요. 내 물건이 그 해당 나라에 가서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데이터가 경쟁력인 거고요. 이제는 배에 실었다고 해서 손뼉 칠 때가 아니라 배에 실을 때부터 본 게임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그 유통망을 잡아야 되고 그 역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17분 됐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Q&A 때 또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인호 부대표님의 K뷰티의 성장과 실리콘2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였습니다. 우리 K뷰티의 성장 속도와 기세가 정말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바를 그대로 전해주셨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사실상 생산과 마케팅 그리고 유통의 역할이 분담됐고 또 많이 공급되면서 슈퍼스타가 탄생했다. 그래서 많은 그 K뷰티가 많은 해외에 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유통이다. 유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산업이 상대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또 해외에서 선점하고 있는 그런 K 디지털 헬스케어와 K 뷰티 산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휴식 전에는 저희가 초혁신 경제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우리 산업계의 시각 중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 그리고 그래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가 있었죠. 어떻게 신산업으로 확장돼 갈지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의 토론도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K 디지털 헬스케어와 K 뷰티에 대한 내용으로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윤천성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분들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 신용규 회장님, 손인호 부대표님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관익 단장님과 대구 한의대 이선미 교수님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좌장이신 윤천성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혁신 경제포럼 두 번째 섹션은 좌장을 맡은 서울벤처대학원 윤천성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특별한 자리입니다. 제가 초대를 받은 걸 너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에 제가 VIP에게 이 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주제로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실리콘2 부대표님께서 뷰티 산업이 뭐 갑자기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뭐 K뷰티를 VIP께서 계속 다니실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갑자기 뭐 경쟁력이 이렇게 높아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정부의 지원은 뭐 지원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성장이 곧 삶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걸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위치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업체 발표를 들으면서 기존의 경쟁력 강화의 관점과 조금 다른 또 다른 그 성장의 기회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두 분과 또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이 앞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선은 오늘 토론에 이관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님과 이선미 대구 한의대 교수님께서 두 발표자들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관익 우리 단장님께서 먼저.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디지털 헬스 사업단을 맡고 있는 이관익입니다. 오늘 보셨던 그 K 디지털 헬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뭐 기존의 그 부처에서 진행하지 했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뭐 과기정통부에서도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젝트가 있고 저희도 이제 ICT 기반 의료 시스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CT 해외 진출, ICT 기반 의료 시스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원격 의료 기술들이 관련된 기술들이 국내 환경 법제도 환경에 이제 변화가 없다 보니 이제 그 기술도 이제 사장이 될 위기에 있었고 그래서 마침 이제 칠레하고 협력해서 그 기술을 이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걸 계기로 우리나라 그 원격 의료 기술을 좀 소생시키면서 또 해외에서 그 실증을 하면서 이제 그 기술의 우월성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의료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확보를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는 만큼 해외에 있는 그런 외국의 데이터들도 외국인들의 데이터들도 다양한 인종의 데이터들도 확보를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그 데이터를 봄으로써 향후에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임상적인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뭐 진출 국가의 시장 조사라든가 컨설팅, 뭐 인허가 관련된 컨설팅 등의 그런 모델 개발하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판로 개척 사업이라고 해서 힘스라든가 헬스 같은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큰 전시회가 포럼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코리안 파빌리온을 지어서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헬스 기업들을 거기에 데리고 가서 이제 쇼케이스도 하고 IR 피칭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아쉬웠던 점은 물론 뭐 저희가 소개의 성과를 달성하고는 있지만 크게 아쉬웠던 점을 이제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실증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CRO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이제 실증을 의료인이 해야 돼서 그래야 이제 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과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RO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CRO를 구하기는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CRO 확보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리고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CRO를 해외에 있는 CRO를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CRO들이 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또 한편으로 또 의료 시스템을 수출하고 해외 진출하는 것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있는 우리 국내 CRO들을 좀 더 해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또 지원하는 것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보시던 것처럼 이제 테스트베드 병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이제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IRB는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거나 그 승인 받아야 되고 또 히파라고 HIPAA라는 그 미국의 정보보호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뭐 생윤법을 합쳐놓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 히파의 규정을 준수했던 것을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에서 이제 테스트가 되어야 되고 또 데이터 가버넌스가 이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돌리더라도 이제 디지털 헬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 가버넌스라든가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퍼실리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갖춘 병원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현지 거점이 좀 필요로 합니다. 현지 거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이라든가 또 이제 투자사들 하고 이제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은 그 헬스 플랜하고 뭐 HMO 또 뭐 ACO 같은 기업이나 기관들하고 이제 같이 코워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것도 사실 기업이 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지원 사업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크게 깨달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그 K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요새는 이제 AI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K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면 앞서에 저희가 하고 있는 ICT 기반의 어떤 해외 진출 지원 사업들도 이제 좀 고도화시키고 보강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저희가 많이 아쉬웠던 그런 해외 거점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쪽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해외 거점을 마련하고 거기에 뭐 기반을 구축하다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파트너를 찾는 것, 그리고 인허와 관련된 것, 보험과 관련된 것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컨설팅 업체를 찾고 그런 서비스를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이제 AI를 수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고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예, 반드시 미국은 미국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데이터를 갖고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미국 현지 법인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이제 현지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해외 거점을 확보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어주는 그 토탈적인 종합적인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미 저기 과기부에서 해외 거점 확보해서 이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워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지원하게 된다면 뭐 중복 투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범부처적으로 좀 협력을 해서 그 과기부가 하고 있는 그 포스트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그 포스트를 좀 더 확장하고 뭐 그런 좀 같이 협력을 하는 방안도 좀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앞서 그 발표를 하신 그 인바이트 생태계 같은 또 다른 그 병원들도 있습니다. 뭐 차바이오 같은 병원들도 있는데 그런 병원들도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그런 거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을 되고요. 결국은 이제 기업이 그런 어떤 거점을 확보하고 거점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 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그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 어느 시장인지를 알면 아마 그것은 이제 그들 기업의 선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런 공공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인바이처 생태계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아웃사이드 인을 택하신 것도 여러 가지 규제나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단장님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아마 애로사항 있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이번 기회에 그 협업을 좀 하시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선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이선미 교수입니다. 저희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공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자체 브랜드도 생산하고 그리고 OEM, ODM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이제 토론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피드에서 장바구니로 K뷰티 디지털 입소문을 매출로 바꾼 승리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나라 뷰티 산업이 잘 성장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실리콘2가 말씀해 주셨지만 제품 기획, 생산, 이렇게 유통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이렇게 밸류 체인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한 4,00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브랜드사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그래서 한 27,000개, 제조사 7배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통사의 역할이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통 전략이 K뷰티 제품을 이제 적시에 우리는 이 생활용품이라고 생활 필수제라고 저는 화장품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적절한 시간에 이제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해외에 있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 K뷰티의 이렇게 글로벌 성장에 있어서 저는 실리콘2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뷰티는 더 이상 지금 단순한 유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숏폼 이렇게 보시면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 피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이렇게 바구니를 통해서 구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독보적인 지금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조금 대기업의 중심의 수출 구조였다면 지금은 혁신적인 인디 브랜드들이 제품력, 기획력, 속도력, 주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뭐 틱톡이라든지 뭐 바이럴 마케팅
등 이렇게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플랫폼 유통이 실리콘투 같은 플랫폼 유통이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폭발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몇 가지 브랜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디지털 입소문을 타고 매출의 퀀텀 점프를 한 4개의 브랜드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코스알엑스의 괴물 에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 에센스 그런 성분이나 이름 이런 걸로 해서 틱톡이나 후기 샵 이런 K뷰티를 하고 뭐 아마존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아누아의 트러블 케어는 어성초라는 한국적인 성분으로 아마존에서 스킨케어 부분에서 안착을 했습니다. 티르티르는 제일 재밌는 예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라 하면 밝은색, 조금 밝은색 20호, 21호, 21호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뭐 브라질에 있는 흑인이 인플루언서가 피드백을 했어요. 왜 어두운 톤의 피부톤에 에어쿠션 없나요? 그 질문 하나를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4개월 만에 저희 대한민국 화장품이 급성장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속도력인데 리드 타임이 제일 짧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 만들려면 1년 반이 걸린다면 저희는 우수한 ODM, 뭐 코스맥스나 콜마라는 ODM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제일 짧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르티르는 뭐 4개월 만에 40가지 라인업을 해서 팬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이렇게 색조는 조금 아직 아마존에서 1위를 못 차지했는데 티르티르가 흑인 쿠션을 만들어내면서 한국 쿠션으로 최초로 아마존에서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점프업을 하는 사례들이 한국의 K뷰티를 더 알렸고요. 또 디바이스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홈케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메디큐브는 헤일리랑 비버 등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을 해서 셀럽을 사용해서 집에서 하는 에스테틱 그래서 트렌드를 맞물려서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뷰티 3개의 이제 확산 포인트를 드리면 제품입니다. 가성비 좋고요. 일본 시장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합니다. 제가 96학번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일본 가서 화장품을 사왔거든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일본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가죠. 역전된 케이스입니다. 가성비 좋고요. 비건, 클린, 뷰티 트렌드들을 인디 브랜드들이 아주 타겟팅 시장을 잘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통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2가 고속도로를 좀 뚫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27,000개의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들 거의 95%가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그들은 물류와 유통이 되게 취약점입니다. 그 취약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었고요. 마케팅 관점에서는 틱톡이나 이런 바이럴 마케팅에서 데이터 기반이 되었고 팬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라고 그러니까 광고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죠. 언박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연예인들이 직접 이렇게 자기가 좋아서 쓰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찍은 영상들이 광고보다 훨씬 더 신뢰감 있고 와닿는 거죠. 소비자를 자발적으로 마케터로 전환시킨 구조를 구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예전엔 단발성이었다면 지금 단발성이 아닙니다. 제품을 재구매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그렇게 리필, 재구매 이어지는 여정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K뷰티가 확산을 위해서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넥스트 마켓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의 다변화입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안착했다고 본다면 유럽과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등을 계속 가속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테고리 전반적으로 얼굴 스킨케어를 넘어서 두피, 바디케어, 뷰티테크 그리고 K 프라그랑스 지금 뭐 물론 향수는 겔랑이나 이런 역사를 보면 200년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화장품도 지금 뭐 프랑스 다음으로 미국을 이기고 지금 올해 2위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K 프라그랑스를 했는데
한국의 향 있는데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시장도 더 안주하지 않고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글로벌 표준 인증, 이건 정부가 많이 도와야겠죠. 그리고 클린 뷰티, 친환경 인증, 나라별로 인증 제도가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인디 브랜드들이 되게 뚫고 가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할랄 인증이라든지 등등. 예, 그래서 국가별로 기후에 맞는 초개인화된 제품으로 현지 브랜드를 그 브랜드 이상의 친밀감을 형성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뷰티는 피드 속의 유행을 넘어서 글로벌 필수 소비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개인화된 혁신적인 제품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유통 전략은 필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이펙 때 3월에 서메이 때도 뷰티 체험존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10월에도 했습니다. 경제관에서 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전 세계에 박람회를 갈 때 물론 많은 부수 뭐 홍콩도 같이 가고 하는데 기업들이랑 가서 뷰티를 체험하는 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일명 높으신 분들이죠. 이름은 제가 그러나 그런데 앉아서 메이크업, 대사관 부인님도 메이크업을 하시기를 원했고요. 어떤 존에서는 조금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뷰티 조금 보다 높은 의료 체험존을 운영했고요. 퍼스널 컬러 진단에 맞는 메이크업,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지만 바로 사고 싶어 할 정도로 뷰티 체험존, 체험을 한 건 정말 기억을 하거든요. 예, 체험존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렇게 AI, 뭐 반도체나 이런 분야는 많이 하는데 뷰티 분야는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AI 뷰티 관련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조향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유명한 조향사는 없지만 외국의 한 30개 사례를 제가 분석한 결과 향료 회사들은 세계적인 향료 회사들은 AI 조향을 이미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AI 뷰티 인력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이 영원한 선두자 되기를 바라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어쨌건 지금 K뷰티의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덕트하고 디바이스, 그리고 한국의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또 유튜버나 또 크리에이터들이 이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너무 잘 만드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그것이 아주 스피드하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기가 조금 그래서 발표자께 그래도 시간을,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종료하라고 한 시간인데 그래도 발표자분들이 마지막 한마디는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좀 시간 제한이 있지만 우선 그 인바이츠 생태계 우리 회장님의 인바이츠 루프 너무 인상적으로 제가 봤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아까 바램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이 플랫폼 정보를 많은 기업들이 좀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에도 애드밸류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국내 환경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거나 또 개선해 주거나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히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가 속성상 보면은 메디컬 영역도 있지만 웰리스 영역도 있고요. 그 웰리스 영역에서는 또 K뷰티하고도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K 디지털 헬스케어가 K뷰티가 따라간 길을 청출어람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 보산진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거점이나 교두보 또는 테스트베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제일 맞닥뜨리는 이슈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IRB나 뭐 IRB 얘기도 하셨고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클리어나 CAP 여러 가지 규제 요건들이 있고요. 또 힙합이라고 또 HIPPA 이슈도 있고요.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특히 미국에서 맞닥뜨리는 게 보면 미국 보험 시장의 수가 진입이에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청구해야 되고 도큐멘테이션해서 그걸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 해외 병원을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인수된 병원을 통해서 한번 프랙티스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보시고 아예 그런 시스템을 또 위탁 맡으셔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영역에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특히 IT에 특화된 친구들은 이제 그런 쪽.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우리 보산진의 단장님께서 CRO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CRO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인종 데이터 허브가 필요해요. 임상하고 유전체들이 쭉 들어가 있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임상 성공하신 분들이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지만 예컨대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백인, 흑인, 히스파닉, 마이크로넷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은 어떤 특정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산진 또는 정부가 좀 큰 틀에서 그런 허브를 만들어주면 국내의 디지털 스케어 기업이나 뭐 심지어는 뭐 신약 바이오텍 회사들까지 많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이트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미국 병원을 기꺼이 그러한 그 사이트로 해서 같이 갈 생각도 있고 메이크 센스 하다면 뭐 저희도 같이 정부랑 같이 투자할 용의도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열린 마인드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그 실리콘투 손인호 부대표님께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뭐 어떤 질문을 하실 거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는 원래 전통적인 그 화장품 강자는 유럽이나 아시아권은 일본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마존 이런 데에 보면 그 10개 브랜드 중에 대다수가 한국의 브랜드고 실제 이 실리콘투의 조선미녀나 지금 메디큐브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기존에 이렇게 중견 회사들이 인디 브랜드들이 해외에 이렇게 진출하고 싶은데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외 사람들은 한국의 여성분들의 피부가 화장품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 그건 좀 왜곡된 것 같은데 원래 예쁘신 것 같은데 화장품을 좋은 거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그 반응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해외에 이렇게 진출하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 해외로 가면 정보를 받을 곳이 없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너무 뭐 자본이나 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중견 회사들의 유통망을 이렇게 확보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제 중견 회사들 중에서 우리 실리콘투를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좀 좋을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에 제가 잠시만요.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stylekorean.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또 그런 컨택 포인트와 또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압박을 받아가지고 저도 빨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섹션 발표자와 토론자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띤 토론해 주신 이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느라고 시간이 앞에서부터 차츰차츰 길어지다 보니 조금씩 저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 디지털 헬스케어와 K 뷰티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토론에서는 또 K 디지털 헬스케어가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민관의 입장에서 모두 들어볼 수 있었고요. 또 우리 K 뷰티가 어떻게 브랜드별로 어떤 방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